네, 집값을 잡기 위해 은행들이 연달아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래도 대출을 억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들 배만 불리게 될 텐데요. 감독당국은 대출을 조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수도권에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자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지, 대출 한도는 얼마나 줄게 될지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은행들의 대출 금리 적용 스트레스 2단계 DSR 규제 대출 관련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은행들의 이익 그리고 은행원들의 급여 문제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반기 4대 주요 은행들의 1인당 평균 보수가 6,050만 원이요. 6개월에 6,050만 원이니까 단순 계산하면 월급이 1,000만 원인데 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보다 일단 단순 평균에서 높아졌다고 합니다. 은행권의 고임금 어떻게 봐야 될지 허준영 교수님, 이 숫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1인당 6개월 평균 보수가 4대 은행이죠. 그러니까 예. 저희가 보통 이제 5대 금융지주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농협은 지금 빠집니다. 농협은 비상장 특수은행이라서 여기는 직원 급여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4개 시중은행을 보니까 6,050만 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달에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1년으로 보면 사실은 요거에다가 이제 1,000만 원, 그러니까 6,050에다가 2를 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1년 급여가 이게 은행 4대 은행권의 평균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은행 안에 또 은행의 컨트롤 타워 같은 데를 하는 이제 금융지주들이 있잖아요. 지주회사들. 예, 금융 지주회사들은 심지어 이 은행보다 평균 급여가 한 2,000만 원 정도 더 높았습니다. 아, 다만 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에는 아무래도 임원분들이 많이 계시고 임원분들은 근속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뭐 근속 기간은 좀 짧습니다만 평균 급여는 지주 쪽에서도 높았고 남성 직원이 조금 더 여성 직원보다 높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작년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그런데 작년보다는 또 재밌는 게 상반기 1인당 평균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 줄었더라고요. 작년에는 작년보다 좀 준 거예요. 예, 이게? 작년에는 심지어 6,150만 원 평균 급여였는데 올해는 6,050만 원이 됐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급여를 이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아무래도 우리 수출 주력 기업에서 가장 최고의 기업들인데 이거 비교해 보니까 은행원들의 월급이 높다. 자, 높아야 되는지 아니면 같아야 되는지 이정환 교수님, 이걸 뭐 어떻게 좀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비교할 경우에 높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행과 삼성전자, 현대차의 어떤 월급 비교. 이게 뭐 사실 민간 기업의 임금 체계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면 높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특수한 분야가 있고요. 네, 뽑을 때 이제 사람들 뽑는 기준도 굉장히 다르고 뭐 이렇다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뭐 은행이 주로 이제 지적을 받는 것은 이러한 높은 임금들이 쉽게 돈을 벌어서 이게 임금을 많이 주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 흔히 말하는 이자 장사를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 때문에 좀 비판을 많이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경쟁 기업이지 않습니까? 글로벌 경쟁 기업들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이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위험도 하고 투자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이 경쟁을 이겨내는 것들을 통해서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떤 마진 같은 것들이 근로자들한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행들은 사실은 국내에서만 거의 영업을 하고요. 예. 국내에서 영업한다는 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특히나 이제 과점 체제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는 또 특성, 뭐 5대 지주가 어마어마한 사실은 그 총자산 규모로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높은 흔히 말하는 지분율을 마켓 셰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다른 데들에 비해서 이자만 흔히 말하는 대출만 해서 그리고 예금만 받아가지고 돈을 쉽게 얻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리스크에 대비해서 수익을 쉽게 가져가고 이 수익이 뭐 근로자들한테 배분되는 건 당연한데 워낙 이런 흔히 말하는 이자 장사를 통해서 돈을 많이 얻고 이것들이 높은 임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사실은 그런 채널들 때문에 조금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 경영 같은 경우에는 위험과 성과인데 이쪽은 은행이라든지 이쪽 특히 은행 쪽은 위험에 비해서 너무 임금이 높은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비하면 거기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니까 경쟁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서 수익을 내서 그 수익이 직원들한테 가는데 은행은 조금 위험도가 적은 게 아니냐. 뭐 은행도 대출할 때 조금 리스크 관리하고 위험도 있다고 주장을 할 수 있을 텐데 여튼 은행도 그런 말 할 것 같아요. 나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서 그 이익을 직원들한테 좀 월급 많이 주는데
왜 시비를 거는 건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를 먹을 때 사과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기 노력을 들여서 사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우연히 지나가는데 사과가 떨어져서 주워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두 번째 경우를 저희가 보통 이제 윈드폴 게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가 노력한 것이 아닌 것에서 오는 수익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보면 은행은 사실 예대 마진이 언제 확대되냐 하면 좀 금리가 좀 올라가는 구간이나 고금리 지속 구간에서 예대 마진이 좀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금리보다 그 예금 금리는 덜 올라가거나 느리게 올라갈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고금리 기조가 온 거는 은행들이 만든 거나 은행들이 노력을 한 거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은행들이 일종의 윈드폴 게인을 얻는 것이 아니냐. 대표적인 또 다른 업계로는 이제 정유업계가 있죠. 왜냐하면 정유업계. 예, 원유 가격 올라가면 정제 마진이 올라가면서 조금 이익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희 왜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들이 최근 들어서 윈드폴 게인에 대해서 세금 매긴다, 횡재세 매긴다 뭐 이런 얘기 횡재세. 횡재세를 어디다 매겼었냐면 주로 정유회사나 아니면 은행권에다 많이 매겼었거든요. 우리도 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게 있었다가 횡재세. 이제 사라졌죠. 네.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지만.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과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또 근데 은행들의 항변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 5대 금융지주가 하나당 평균적으로 자산 규모가 300조 정도 됩니다. 300조. 네, 물론 큰 회사가 있고 작은 회사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한 회사당 이익이 보통 한 3조 정도 납니다. 그럼 이익률은 1%입니다. 그러면서 은행들이 또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해외 나가서 영업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은행이 워낙 규제가 심한 산업이다 보니까 그냥 금융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우리는 팔 다리 묶여서 하는 게 요 정도다. 그리고 1%의 이익률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은행 쪽의 항변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규제가 금융당국이 규제를 덜 했더라면 이익을 뭐 더 낼 수도 있을 수 있다. 뭐 도전적으로 아까 이정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요. 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는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사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익이 막 늘어나서 은행이 손쉽게 아까 이자 장사를 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독과점에서 나오는 거다. 은행이 4개, 5개가 다 주력이니까. 그래서 과점을 좀 깨기 위해서 왜 인터넷 뱅크가 지금 3개 있잖아요. 하나 더 조금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과점에서 얻는 이익이 좀 줄 가능성 있을까요? 뭐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제사 인터넷 뱅크의 특성상 네. 그런 일이 좀 잘 안 벌어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는, 제사 인터넷 뱅크는 이제 1, 2, 3의 어떤 토스뱅크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데들을 제외하고 새로운 시장 영역을 개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뭐 도전뱅크 사실은 이 비즈니스 분야에서 많이 쓰는 그러니까 도전이란 회사 자체가 이제 비즈니스 분야에서 업무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는 이런 회사인데 자기네들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도전뱅크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 그리고 그런 걸 특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지고 있고요. 예. 유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해상 보험사도 있고 루닉 같은 의료기업도 있어가지고 이쪽에서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의료 이런 쪽을 좀 특화해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은행은 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기존의 토스라든지 뭐 카카오는 이미 다 설정이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줘야 되고 새로운 시장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제사 인터넷 뱅크들을 그러니까 이 제사 인터넷 은행들을 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 인터넷 은행 자체의 어떤 추가적인 출현이 뭐 과점 시장을 깰 것이다 이런 것은 사실 조금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요? 예, 아무래도 그리고 대출 자체가 주택담보대출은 전통적으로 이런 그러니까 대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주택담보대출들은 5대 은행들 그러니까 비교적 안전한 대출이다 보니까 5대 은행들이 많이 해왔고 이것에 대해서 노하우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도 뭐 전세 대출부터 하는 거지 뭐 주택담보대출을 막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체급차도 나고 시장의 목표 방향도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제사 인터넷 뱅크가 시장에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이제 뭐 크게 흔들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뭐 부정적이다. 근데 물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쟁은 세지니까 예금 같은 것들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조금 제4 인터넷 뱅크를 인가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경쟁을 더 격화해서 뭔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의 변화를 유도하려는 건데 그런 기대는 조금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우리 허준영 교수님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 작년에 그 은행들의 이자 순이익 중에 한 예. 90% 이상이
그러니까 총 이익 중에 90% 이상이 이자 이익이었습니다. 90% 이상이. 예, 그러면 그 은행들은 과연 그럼 이자를 어떻게 먹이냐? 자기들의 조달 금리가 있으면 거기다가 가상 금리를 더해서 매기는데 그 예. 가상 금리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은행들의 운영 경비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은행들이 설정하는 순 마진, 어느 정도 마진을 좀 내야겠다. 세 번째로는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거나 하다 보면 리스크를 떠나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은행이 들어왔을 때 물론 인터넷 은행은 운영 경비를 좀 낮출 수 있고 순마진 같은 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폭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이런 은행 시장에서는 사실은 운영 경비나 순마진 같은 것들을 기존의 덩치 큰 은행들보다 더 좋게 가져가기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리스크 프리미엄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중소기업 대출을 해주겠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중소기업 대출이 대기업 대출보다 훨씬 더 위험한 대출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측면에서도 이거를 해지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후발 주자가 경쟁 주자, 그러니까 선발 주자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단순히 새로운 은행 하나 인가해준다고 새로운 인터넷 은행 하나 생긴다고 매기가 시장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뱅크가 뭔가 과점 체제를 깨서 시장의 경쟁을 더 높임으로써 소비자들의 혜택이 좀 가도록 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그렇게 기대만큼 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는 두 분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자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 가산 금리를 관련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허주영 교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줄줄이 지금 올린다면서요. 이게 아마도 가산 금리를 뭐 높이거나 또는 뭐 우대 금리를 깎거나 이런 형식이 될 텐데요. 어느 정도 지금 대출 금리를 은행들이 어떻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까? 뭐 지금 시중은행에서 3번 이상, 뭐 한 달에 뭐 3번 이상 그냥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가산금리 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출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제 시장 금리 자체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연초보다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는. 예, 네. 그러면 은행의 자본 조달 금리는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럼 예금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금 금리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 대출 금리 역시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예금 금리가 떨어지면은 흔히 말하면 자본 조달이 쉬워지니까 우리가 대출할 때도 조금 쉽게 대출해준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표에도 나오고 있지만 결국은 이 상당 같은 것들,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좀 떨어지고 있고 예금은 떨어지고 주담대 고정 상품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 상당 같은 경우에는 뭐 0.5% 가량 올라간 이런 상황, 0.4% 가량 올라간 상황인데. 결국은 이것은 정책적인 요소가 좀 반영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자본 조달하고 대출을 해주는 거 생각하면은 당연히 자본 조달 금리가 싸지면은 대출이 싸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 특히나 부동산 경기 오늘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주택을 사려고 하고 이 주택을 사려고 하면 주택담보대출도 늘리게 되고 네. 주택담보대출도 늘리게 되면 또 집을 많이 사고 집을 많이 사면 또 주택 가격이 오르는 이런 부정적인 사이클을 막고자 지금 정부가 정책적으로 이제 좀 가계대출 좀 줄여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지를, 그러니까 뭐 강제는 아니지만 의지를 밝히고 있고 시중 은행들 역시 이것에 좀 따라서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원칙적으로 내려가야 맞는데 지금 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 생각하면은 그리고 시중금리 자체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담대에서만 지금 대출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나머지는 아니고 주택담보대출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또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인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계대출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들이 굉장히 심하게 붙고 있는데 이것의 속도를 또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는 확실히 이제 가계대출을 잡으려고 하고 이것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고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정부의 시책에 반응을 해서 협응을 해서 은행도 역시 사실은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리를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부의 어떤 가계대출 억제를 위해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이렇게 이제 올리는데 어찌됐든 뭐 집값을 좀 잡는 게 좀 절실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릴 사람들이 생각하면 나도 이자가 좀 낮아지겠구나 하는 기대감은 이제 사라지는 건데 계속 이렇게 올려도 되는 겁니까? 뭐 한 달에 너댓 번 올리는 은행들도 있다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우유 한 통에 5,000원이고 우유를 10통 사면 5만 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출이라는 것도 대출에 대한 가격이 금리잖아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총량이 또 있는 거잖아요. 두 개를 곱해야지 일종의 대출에 대한 자기가 지불하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중에 일부분이 저희가 지불하는 이자 비용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계대출 금리가 오를 때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총량이 줄 거다라는 것을 의도하는 건데 네. 가계대출 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총량도 안 줄거나 주는 속도가 더디다면 결국 이거 두 개를 곱했을 때는 전체 볼륨은 커지는 거죠. 우리가 우유를 살 때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갈 것이냐. 결국 빚 갚느라고 소비를 줄이고 이런 것으로 다시 소비 여력 제한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나중에 낮춘다고 했을 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올해 수출 경기는 괜찮은데 네. 내수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내수 중에 한 축인 소비를 살려야 하는 것으로도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을 때 과연 이 속도로 가계대출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도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도 그만큼 확보가 될 것인가라는 문제, 결국은 내수를 그만큼 살릴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저희는 좀 거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내수 부진이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경제 네, 성장률 이렇게 낮출 정도 보면 수출 아무리 잘 돼도 내수가 뭐 아주 지금 거의 다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리 이렇게 부담이 되면 좀 더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박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 쪽에서 보면 아까 이제 시장 금리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예금 금리 낮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대출 금리 올리면 은행들 뭐 예대 마진만 훨씬 더 커지게 되겠네요. 뭐 맞는 말씀이고요. 특히나 주택담보대출이 시중은행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데 이 주력 상품에 대해서 예대마진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은행들의 또 이자 수익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로 귀결될 수밖에 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특히나 또 최근에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것에 또 결국은 예대만이 늘면 또 곱하기 하면 수익이 또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출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기존의 변동금리도 또 영향을 약간 받아서 변동금리 대출하신 분들의 결국 가상금리란 것이 평등하게 비교적 평등하게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은 기존의 변동금리를 빌리신 분의 가상금리도 좀 영향을 받게 되고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기존에 주담대하는 분들의 또 어떤 대출금리 역시 약간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은행 입장에서는 나쁘지는 않은 뉴스죠. 어떻게 보면은 예대마니까 돈을 조금 덜 빌려주고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고 기존에 있는 대출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은행 입장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수익을 더 낼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 종용을 하는데 올 상반기도에도 은행들이 뭐 이익을 뭐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1년 이익이 네. 제가 아까 본 네. 자료가 작년에도 수익이 늘었는데 올 상반기는 훨씬 더 늘었다는데 어느 정도나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보니까 34조 원 이자 순이익이 났고요. 예. 올해는 사실은 여기서 절반으로 나눈 것보다 지금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 예. 상반기에는 네, 상반기, 이미 네, 맞습니다. 이렇게 높아진 거는 어쨌든 금리가 올라갈 때 기업 대출이 좀 최근에 또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 그래서 대출이? 기업들도 아무래도 영업자금 수요 좀 있고 채권 시장이 고금리 때문에 좀 위축돼 있잖아요. 그럼 자금 조달을 해야 되니까 결국 이제 은행의 문을 두드리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기업 대출이 좀 많이 늘었던 거 예. 거기다가 이제 예대금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확대된 거 이런 것들 예. 전반적으로 은행들의 영업이익에 굉장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도 사상 최대이익을 경신하고 그래서 은행들은 이익이 많이 나면 또 성과급 뭐 더 많이 주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급여보다 올 한 해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예, 근데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은행들도 눈치를 좀 보는 게 뭐냐면 최근 들어서 은행의 희망퇴직자가 좀 줄고 있거든요. 작년보다 상반기 희망퇴직자가 25% 정도 줄었습니다. 왜 왜 그랬죠? 줄었나 했더니 희망퇴직자들한테 주는 패키지가 작년보다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은행들 자꾸 이자 장사에서 노력과 관계없이 자꾸 순이익 나고 이걸 희망퇴직자들한테도 또 일부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워낙 많으니까 패키지를 좀 줄이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희망퇴직자가 5대 금융주주 기준으로 한 4분의 1 정도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기는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급여도 많은데 희망퇴직금까지 많이 가져가느냐 사회적인 눈총이 이렇게 집중되다 보니까 네, 그걸 좀 맞습니다. 줄였네요. 네. 지금 은행들의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금통일 곧 하잖아요. 지금 뭐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이제 예상은 되는데 뭐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 또 한국은행이 다음에 낮출 것이다. 지금 내수 부진이 심각한데 혹시 뭐 미리 금리를 이번에 낮추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겠죠? 뭐 여러 전문가들 그 흔히 말하는 설문 같은 것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안 낮출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아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지금 DSR도 1.25% 더
그러니까 예. 수도권에 대해서는 좀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고 주택도 공급하겠다, 그 가계부채 꼭 잡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데 금리를 8월에 내리는 거는 사실상 조금 그러니까 정책의 공조상 어렵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흔히 말한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가격들이 강남에서 많이 올랐는데 강남에서 오른 것들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이런 일각의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금리를 쉽사리 내리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는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내수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제 이게 금리를 내리게 되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되고 부동산 시장에 혹시 거품이라도 이렇게 끼게 되면은 정말 큰 문제로 나중에 금융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이런 문제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이창용 총재님도 늘 이야기하는 것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내리는 건 아마 쉽지 않지 않을까. 또 미국이 아직 안 내렸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정황상 요번에 내리는 건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수를 이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정부와 이 감독당국의 과제인데 관련 대출 규제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지금 2단계 스트레스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이미 예정돼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바꾼다고 하는데 수도권을 어떻게 강화를 하는 거예요? 수도권을?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원래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지금 과거 5년 가장 높았던 금리랑 현 금리의 차이를 비교해서 저희가 지금 대출 금리에다가 그거만큼을 얹겠다라는 겁니다. 금리를 추가적으로. 그러면 자기가 아무래도 적용되는 금리가 그러니까 자기가 DSR 심사 때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자기 소득은 그대로인데 자기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면 결국 DSR이 높아지면서 딱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대출의 총량을 이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출 거예요. 총액을 줄이는 제도죠. 네, 이게. 하는데 2단계에서는 과거 5년 가장 높았던 거랑 최근의 차이가 한 1.15 정도 되는데 요게 1.5 미치면 1.5를 적용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그거를 1단계에서는 1.5 중에 25%, 2단계에서는 1.5에 50%, 3단계에는 100% 다 적용을 해서 실제로 스트레스 DSR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 수도권은 원래 2단계가 되면 50%를 적용하니까 1.5에 50%, 0.75가 가상금리가 됐었어야 되는데 0.75가 이번에 그거를 수도권만 1.2로 적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조금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대출 금리가 오를 때 대출 총량이 줄어야지 사실은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근데 대출 총량이 최근 들어서는 계속 늘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느는 속도를 줄이겠다. 총량의 느는 속도를 좀 줄이는 방법은 결국 이렇게 DSR을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를 높여서 실제로 대출이 나가는 양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야지 조금 이 주택 시장에 가지는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생각한 금융당국의 생각 같습니다. 네, 정부가 원래 발표할 때는 9월에 똑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스트레스 금리가 같았는데 수도권만 이렇게 갑자기 바꿔버린 거잖아요. 뭐 정부가 예상을 좀 돈을 빌릴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건데 이렇게 정책을 갑자기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까? 뭐 사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와도 좀 연결이 돼 있는데 이미 이제 8월달, 7월달 대출할 때 그 본인이 가진 DSR보다 못 받는다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DSR 규제가 있는데 은행들이 정부 시책에 협응을 해서 그 DSR만큼 안 줬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사는 거, 그러니까 뭐 DSR 하면은 뭐 내가 1억까지 빌릴 수 있는데 그보다 좀 덜 빌렸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게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정부는 총량 규제를 안 한다고 하지만 약간 총량 규제식으로 가는 그런 그 상황들이 굉장히 많고 이에 따라 대출을 못 받고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조금 많았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아까 9월에 2단계가 실시될 거면 다음 달에요? 7, 8월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내 집을 사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것도 꺾고자 이제 약간 총량 규제 같은 것들을 암묵적으로 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기는 많습니다. 시장에 실제 태핑을 해보면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뭐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자면 정부의 의지가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다. 정부가 이제 암묵적으로든 뭐 현실적으로든 가계대출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가계대출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실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들을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선택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이라는 게 명백하지 않습니다. 수도권이라는 게 부동산 시장과 가장 관련성이 있고 이쪽에 대해서는 대출을 안 해주겠다. 그리고 아마 스트레스 DSR을
들어와도 그거보다 실제로 총량 규제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 그러면 이 비율보다 더 작게끔 대출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쿼터가 있는데 이 쿼터 그러니까 DSR보다 대출 덜 해주겠다라 우리가 총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대출보다 DSR 좀 더 DSR에서 제시한 어떤 대출 규모가 좀 덜 해주겠다라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의지가 지금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정부의 같습니다. 의지가 네, 정부의 의지가 강력하고 그게 이제 다음 달부터 시행되니까 아까 이제 미리 뭐 그런 걸 조금 줄였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또 보면 미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수요가 또 8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때 확 더 몰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은행도 그걸 또 오히려 더 장려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아까 정책 혼선에 대한 얘기는 31일까지 주택 매매 계약 체결한 차주는 1단계 DSR 적용한다고 정부에서 얘기를 했고요. 30일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문을 닫을 때까지는 냅두겠다라고 했고요. 아까 이정환 교수님 굉장히 재미있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은행별로 사실은 DSR 관리계 계속 제출하라고 지금 금융당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예, 그리고 DSR에 원래는 안 들어간 전세 대출이랑 정책 대출도 은행들한테 9월부터는 이제 이거 어떻게 DSR에 반영할지 좀 계획서 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참고 지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전세 대출도 그러면 DSR 적용이 되는가요?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적용은 안 되지만 전세 대출을 어떻게 DSR에 반영을 할지에 대해서도 은행들의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금융당국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룰에서 잡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대출 억제가 좀 된다는 얘기고요. 또 가상금리를 올려서 대출 금리도 올린다는 이제 그런 건데 이게 부동산 시장에 과연 영향을 미칠지 그런 조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감독 당국의 조치,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상 영향이 어떻게 미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집을 대출을 안 받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규제들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영향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붙는 힘을 잠재울 거냐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제가 보기에 문제는 특히나 공급이 한정된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요가 좀 몰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이제 공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수요는 몰리고 이쪽에서 또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또 집주인 또 안 파는 이런 상황들이 올리면서 서로의 어떤 심리적인 경쟁, 심리적인 관계가 좀 어떻게 보면 이 집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이클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세대는 2021년에 한번 집값 상승에 대한 트라우마를 겪은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감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다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총량 규제와 유사한 이런 정책 방향들을 계속 내놓는 이런 상황들이고요. 이것을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는 보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이 너무 좀 적은데 이제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이것을 가격을 불붙이는 이런 상황들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경제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에 이제 은행 대출금리 인상, 스트레스 DSR 관련 규제를 좀 얘기했는데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이슈 체크에서는 정말 부동산 전문가 한번 모셔가지고 88 대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정확하게 저희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대출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